예, 안녕하세요. 지난 6월 5일 날에 있었던 지방직 회계학 시험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도 더 난이도는 쉬웠다,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문제는 4문제가 나왔고요. 정부회계가 2문제, 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하나는 국가회계 기준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무회계로 구성이 되었는데 문제 난이도는 그닥 높지는 않았는데 계산 문제에서 다소 요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시간에 쫓겨서 시간 안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항상 그렇긴 하죠. 회계학 문제가 하여튼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신경 썼다면 고득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쎄요.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 그죠?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하나 더 안 되면 중요성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예측가치가 있거나 확인가치가 있거나 둘 다 있는 정보가 중요성에 따라 보고되면 목적 적합성은 갖는다. 목적 적합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특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만약에 침해된다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무시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론 설명할 때, 기본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은 사람에 비유했을 때 무조건 살기 위한 기본적인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고, 그죠? 이 두 가지가 기본이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걸 도와주는 보약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호흡이 불가능해졌다. 보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져 버렸다. 또는 혈압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라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의 충실성, 이 두 가지가 되고,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특성으로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여기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꽝 대신 닭.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A라는 방법 대신 B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걸 허용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 업종에 동일한 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A 회사는 선입선출법, B 회사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했다면 비교 가능성은 어때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둘 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는 특정 기업의 전년도 회계처리 방법과 올해 회계처리 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회계처리 방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지될 때 전기분과 당기분의 재무성과나 재무상태는 비교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 허용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필요한 시점에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적시성이라고 그러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인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쎄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로서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기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질적 개념을 충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와 같이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요소의 본질적 개념에 충실하다.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측정에 있어서 화폐 가치의 결정에 있어서 측정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의 결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항상 정확한 금액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금이나 수표처럼 또는 은행 예금처럼. 그렇죠? 간단하게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변경되죠. 이와 같은 확정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 또는 거기에 따른 자본 또는 수입 비용 등에 대한 측정에는 추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추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추정이 존재하고 그런 추정은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인정돼야 된다.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측정에는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무보고서를 위한 개념체계상에서의 설명입니다. 근데 1번은 뭐라고 했어요? 측정을 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추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정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 정의에 충족해야 되고, 개념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별 가능하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근데 식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것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 정보로 인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제적 효익이 그 정보를 획득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효익이 클 때 그 정보는 유용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요소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원가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며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수익이 인식될 때 관련 비용이 총액으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 동시에 인식이 되죠. 그럼 네 번째, 경제력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아까 높은 경우에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낮은 경우에도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 가능성은 존재한다. 존재 가능성은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재무제표 본문의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정보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면서 원가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럼 재무제표 본문에는 인식하지 않고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될 수 있죠. 따라서 경제력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일 수 있고 경제력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낮아도 역시 부채일 수 있다. 그런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과 비용, 재무제표 요소가
그 개념 정의에 부합되고 측정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산의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낮거나 부채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까의 조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석 등으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 방정식 문제지요. 한국 회사의 다음 재무 자료를 이용한 기타 포괄 이익을 계산해라. 기타 포괄 이익. 자, 일단은 기초자산, 기초부채를 비교해서 기초자본을 구하면 7,000원.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 기말자본이 얼마냐면 13,000원. 그럼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자본의 증가액은 얼마냐?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자본이 증가된 금액은 13,000원 마이너스 7,000원이니까 6,000원이 증가했다. 6,000원이 증가한 이유가 순이익, 유상증자, 그리고 감소된 원인으로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된 원인은 5,000원, 감소된 원인은 1,000원. 근데 기타 포괄 이익은 증가 원인이거든요.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5,000원, 1,000원 상기하니까 결국 4,000원 증가, 나머지 2,000원은 기타 포괄 이익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거기에서 현금 배당액은 더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빼고 추가 출자액 빼고 나머지가 기타 포괄이익,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냐면 기초자본 7,000원 플러스 순이익 3,000원, 유상증자 2,000원, 현금 배당 1,000원, 기타 포괄이익 모르고 이꼴 기말자본은 얼마냐면 13,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증가액은 6,000원이다. 5,000원 증가, 1,000원 감소니까 4,000원 증가, 나머지는 기타 포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하면 기타 포괄 손실이겠죠. 자, 그래서 이 회계 방정식에 대한 구조는 기초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해서 기말자본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언제든지 뭐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000원만큼 기타 포괄 이익이다. 다른 자본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한국 회사는 2001년도 직원들에게 1,000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2001년 초에 미지급급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00년 기말 미지급급이요. 전기말 미지급급여 200원이고 2001년도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700원이라면 단기에 발생한 급여는 얼마인가? 현금 지급에서 단기 미지급은 더하고 전기 미지급은 빼고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혼동될 수도 있고 자칫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현금 지급액, 그리고 손익, 단기 발생액, 손익계산서에 포함돼야 될 단기 발생액. 현금 지급액은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지급은 부채다. 기초 미지급이 대변, 기말 미지급은 차변. 만약에 선급이라면 기초가 차변, 기말은 대변. 왜 그래요? 선급은 자산이죠. 자산은 기초, 차변, 기말, 대변이고 부채는 미지급, 기초가 대변, 기말은 차변이다. 기초 미지급이 200원이고 기말 미지급은 700원이다. 차변, 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1,700원에서 200원 빼니까 1,500원이 단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돼야 될 급여. 그래서 단기 발생액이라고 할 수 있죠. 단기 발생액은 1,500원이다. 3번이 정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생주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될 급여는 1,500원이다. 현금 기준은 1,000원. 발생 기준은 1,500원. 발생액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재무제표에서 상계에 관련된 설명이다. 상계 처리 금지의 원칙. 물론 상계가 허용되는 상계를 해서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상계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죠? 상계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죠. 상계란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해서 그 잔액만으로 표시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평가 계정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는 건 상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상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총액 표시냐 순액 표시냐의 개념이지.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마이너스해서 그 잔액만으로 표시하는 것을 상계라고 하는데 이 상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유한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원칙적으로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성에 따라서 만약에 그 손익이 차손 차익이 중요하다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한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순액으로 표시하지만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러한 차익과 차손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구분해서 표시한다. 총액으로 표시한다.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명이 순액으로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번이 답. 그러면 확정급여 제도에서 초과적립액. 이것을 확정급여 제도에서 사회적립자산이 확정급여 부채를 초과하는 것이 그 초과적립액이에요. 이것이 다른 제도 확정급여 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순액 기준으로 확정급여 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 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한다. 상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 그러니까 투자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손익과 관련 거래원가, 그죠? 처분비용, 장부금액과 처분가격, 그리고 관련 비용을 직접 상계해서 순액으로 처분이익 또는 손실 이렇게 표시하죠. 순액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없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부가격이 10,000원인 투자자산을 15,000원에 매각하면 5,000원만 처분이익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관련 매매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했다면 처분이익은 4,000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처분이익 5,000원, 지급수수료 1,000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금액, 요것과 상계해서 처리. 근데 이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자산과 의무, 부채는 그건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관련 손익은 상계하에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그다음 6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재무정보이다. 재무제표 비율 분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매출 총리익,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러면 되죠. 회전율 계산할 때 평균값을 이용한다. 매출 채권 회전율 요거 두 개 더하기 나누기 2. 그러니까 평균 매출 채권은 얼마냐면 500원.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500원 했을 때 10회니까 곱하기 500원. 따라서 5,000원이 매출액. 매출원가는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600원이네요. 1,200원 나누기 600원. 그래서 매출원가 나누기 600원에서 6회니까 곱하면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 나오냐면 3,600원. 그래서 5,000원에서 3,600원 빼니까 매출이익은 1,400원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재무제표 비율 분석 중에 상당히 쉬운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처럼 활동성 비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회전율 관련되는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입니다. 7번. 다음 설비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도 재평가 잉여금의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단, 설비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분할 대체도 또는 일괄 대체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해 보죠. 취득원가가 얼마였었냐면요. 3만 원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3만 원을 취득해서 얼마를 감가상각했냐면 정액법이거든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천 원. 그러면 2만 5천 원 나누기 10년 2,500원. 그러면 27,500원이 장부금액인데 이것을 얼마로 재평가했느냐? 이것을 2001년 말에 37,500원으로 재평가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나오느냐면 10,000원 나왔어요. 근데 2002년도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그럼 감가상각 얼마가 되느냐? 37,500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도 7,500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연수합계법이니까 잔존 내용 연수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10년이었었는데 1년 지나니까 4년밖에 안 남았대. 아니, 4년이면 연수합계는 10이죠. 곱하기 첫 해가 4,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2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3만 원 나누기 10, 3천 원 곱하기 4 그러면 12,000원만큼 감가상각. 그럼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5,500원이 되죠. 근데 25,500원을 얼마로 재평가했느냐면 2002년 말에 재평가한 금액은 25,000원이다. 그죠? 25,500원인데 25,000원으로 재평가했다. 그럼 얼마가 손실이에요? 500원이 손실. 이미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죠.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은 얼마가 되냐면 9,500원이 돼요. 그죠? 재평가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과거에 인식했던 재평가 잉여금이 감소하고 그걸 초과하면 당기손익, 재평가 손실. 그죠? 그러면 재평가 손실을 인식했다가 다시 재평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과거에 인식했던 손실만큼 재평가 이익, 당기손익,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 잉여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재평가 손실이 12,000원 나왔다 그런다면 재평가 잉여금은 제로, 당기손익으로 재평가 손실이 2,000원 되겠지만 여기서는 손실 500원이니까 500원을 뺀 나머지 9,500원이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된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기말 잔액이 얼마냐? 2002년도 9,500원이다. 2000년도, 2001년도 말에 10,000원이었는데 2002년도 말에는 500원이 감소해서 9,500원이다. 3번이 정답. 이것도 역시 전혀 복잡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 한국에 사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대신에 손실충당금 그래도 마찬가지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신용 손실로 추정된다. 그만큼 대손충당금 또는 손실충당금이 설정돼야 돼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회사가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세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2001년 말에는 일단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9,000원에서 2002년도 1월 10일 날 5,000원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를 했다. 대변의 매출 채권 차변의 대손충당금 5,000원.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4,000원이 남았죠. 5,000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의 매출 채권 5,000원 차변의 손실충당금 5,000원이니까 이제 4,000원이 남았어요. 3월 10일 날
매출 채권 2,000원이 또다시 회수불능된 것으로 판명됐다. 대변의 매출 채권 2,000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2,000원. 이제 얼마 남았죠? 2,000원 남았습니다. 4,000원에서 2,000원 빼니까.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9,000원에서 7,000원 빼면 2,000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6월 10일 날 1월 10일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1,500원이 회수됐다. 그럼 어떡하죠? 차변의 현금 1,500원 다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증가 1,500원. 이제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3,500원이 결산 정리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이걸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더 쉬우냐면 7,000원이 회수불능됐지만 그중에 1,500원이 회수됐으니까 결국 5,500원만 회수불능된 거예요. 9,000원에서 5,500원을 빼면 3,500원이 손실 충당금 잔액이에요. 근데 2002년 말에 100만 원에 0.01 그러면 10,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산 정리 전에 3,500원 있으니까 차액 보충 얼마만 추가 설정해 주면 돼요. 6,500원만큼. 차변에 대손 상각비 또는 매출 채권 손상 차손 6,5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500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될 대손 상각비는 6,500원이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당연히 10,000원인 거고요. 됐죠? 이것도 역시 덩치만 컸지 전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문제. 원가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문제가 이론 문제고 그 이론 문제가 거의 말장난 수준이어서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료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이번 재료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회계 기간 중에 배분된 재료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과 기말에 집계된 재료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의 차이로 계산이 되죠. 실제가 크면 불리한 차이, 예정이 크면 유리한 차이. 그다음에 원가 요소별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비례배분법이 뭐예요? 원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한 재료간접 원가의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 정상적인데 중요성이 크지 않다. 매출 원가의 일괄 배부하는 방법.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비례조정법. 비례조정법은 어디 배부해요?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배부할 때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좀 더 설명을 정확히 하자면 원가 차이를 비례배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배부액의 비율이 아니라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기말의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배분한다. 조정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실제 배부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집계된 예정배부법으로 계산된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부하는 것이 실제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 실제 배부일은 사후적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가 집계가 돼야지만 계산이 되죠. 예정 배부일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 기초 시점에서 제조간접 원가 예산액, 배부 기준 예산액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계산하지. 그게 예정 배부율. 그리고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계산된다. 제조간접 원가의 과대배부액을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과대배부됐으니까 차감하겠죠. 매출원가가 감소하면 매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감소해서 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한국 회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영업 레버러지도 기억나나요? 영업 레버러지도 10번 문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그러면 영업이익. 그래서 공헌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나누면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MS 비율, 안전한계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뒤집은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이렇게 뒤집으면 이것이 뭐냐면 영업 레버리지도, 그죠? 영업 레버리지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헌이익률이 매출액의 30%니까 공헌이익이 30만 원, 고정원가 18만 원 빼니까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냐? 12만 원. 그래서 만약에 안전한계율을 물어봤다면 30만 원 분의 12만 원 해서 0.4. 절대로 100%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12만 원 분의 30만 원.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2.5. 민감도 2.5.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무상증자, 주식배당, 분할, 주식 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병합 중에는 감자의 수단으로서의 병합도 있죠. 근데 그런 말 없이 병합 그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그래서 500만 원인 자본금을 액면가 5분의 1, 5대 1로 분할했다. 1,000원으로 분할했다. 그럼 이건 5천주.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 이게 순수한 분할. 이걸 분할이라고 그러고 이걸 병합이라고 그러죠. 분할 병합. 그래서 무상감자로서의 병합이 아니라 순수한 분할 병합. 이런 개념이에요. 무상증자로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무상증자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요. 자본 총액이 불변. 그러니까 차변 쪽에는 자본이여금 또는 이익여금의 감소, 대변에는 자본금. 그래서 자본 총액은 불변이지만 자본금은 증가. 발행 주식수 증가. 주당 익면 금액은 불변. 그러면 주식 배당은 발행 주식수를 증가시킨다. 무상증자나 똑같아요. 발행 주식수 증가, 자본금도 증가, 자본 총액은 불변. 그다음에 주식 분할은 발행 주식수 증가, 주당 익면가 감소, 자본금 불변. 주식 병합, 발행 주식수 감소, 주당 익면 금액은 증가, 자본금은 불변. 이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이 1번입니다. 거의 뭐 고전에 해당되는 문제죠.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도 더 됐죠. 15년 전쯤에 자주 나왔던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국 회사는 2001년 중에 주식회사 민국의 지분상품, 채무상품 아니에요. 지분상품을 8만 원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 분류했다. 이 지분상품의 2001년 말, 20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7만 원, 11만 원이었다. 한국회사가 2003년에 이 지분상품을 9만 원에 모두 매각했다면 처분손익은 제로. 단 처분 관련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그 수수료만큼만 처분 손실이 돼요. 그런 수수료가 없다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던 것을 매각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다. 채무상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채무상품은 매각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기 때문에 처분손익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지분상품의 경우는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 원가가 8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얼마로 평가해내면 7만 원으로 평가, 기타 포괄 손실. 이걸 다시 11만 원으로 평가, 기타 포괄 손실 없어지고 기타 포괄 이익.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이지 단기 손익 아니에요. 이것을 9만 원에 매각했다 9만 원으로 평가한 후에 매각. 따라서 기타 포괄 이익의 감소. 기타 포괄 이익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았느냐? 10,000원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9만 원을 9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처분 손익은 제로. 이걸 9만 원으로 공정가치 평가 후 매각이거든요. 따라서 처분 손익은 제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기타 포괄 손실 10,000원. 기타 포괄 손실 없어지고 이익 3만 원. 그래서 단기 포괄 손익 계산서에 단기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총 4만 원이 증가해요. 그렇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자본 요소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때는 10,000원 손실, 이때는 뭐냐면 3만 원 이익. 그랬다가 10,000원만큼 감소. 따라서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은 10,000원이 남아있어요. 그걸 9만 원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제로. 그래서 처분 손익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 상품의 경우 처분 손익은 처분 시점에서의 거래 원가가 없는 한 처분 손익은 제로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히 해결해집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너무 쉬운 원가 문제입니다. 한국 회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변동재료 간접 원가 발생률은 얼마인가? 기초제품 재고와 기말 제공품 재고는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언뜻 보면 변동원가로 계산한 매출원가니까 변동원가 계산처럼 보이지만 원가의 기초예요. 하여튼 변동원가로만 계산된 매출원가가 90만 원인데 제품 5만 개 생산해서 5만 개 다 팔았어요. 재고 없어요. 기초 기말 제공품도 없어요. 그러면 90만 원의 변동원가가 발생해서 90만 원이 다 완성됐고 90만 원이 다 팔린 거거든요. 따라서 단기에 발생할 원가는 얼마냐? 완성품 원가도 90만 원, 발생 원가도 90만 원. 이거 다 똑같다. 재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동원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출원가를 물어봤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얼마냐? 그래도 똑같아요. 90만 원. 근데 괜히 변동원가라고 나오니까 이거 변동원가 계산에서 뭐 다른 거 있나? 이러고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문제지만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생산량 5만 개, 판매량 5만 개, 그래서 매출원가 5만.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하는 원가 90만 원. 90만 원으로 단기에 몽땅 다 완성했고 그걸 몽땅 다 팔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기에 발생 원가도 90만 원이고 매출원가도 90만 원인 거예요. 변동원가만으로 계산했으면 변동원가인 거고 전부원가로 계산했으면 전부원가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너무 쉬워서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경제력 실질 우선의 원칙 해서 6가지 기본 원칙.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원칙으로 6가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그죠? 국가회계 기준은 기획재정부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성의 원칙, 간단하고 명료해서 이해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 명료성의 원칙 처리되어야 한다. 네 번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이거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중앙정부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에 준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국가회계 기준에서 보고되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그 내부 통제 의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해서 내부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협의에 의해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협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법, 내부 통제에 대한 방법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요. 그 다음에 15번째,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그리고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참 조심해야 될 게 직간접적으로, 간접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사채 발행 시와 똑같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 발행할 때와 똑같아요. 발행가액에서 발행비용 빼서 장부금액을 결정하죠. 똑같습니다. 뺀 발행가액으로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평가한다. 그럼 일반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 동안에 원칙적으로 정액법 등 정액법 위에 적당한, 그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네 번째, 국가회계 실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무상거래면 장부금액으로 승계하고 유상거래일 때는 공정가치.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전환의 경우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무상일 때는 장부금액으로 승계, 유상일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거꾸로 되어 있죠. 무상인데 공정가액, 유상일 때는 장부금액. 틀렸습니다. 바꿔줘야 돼. 무상일 때는 장부가액, 유상일 때는 공정가액. 이거 바꿔야 돼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리전환, 기부천합 등등은 몽땅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재고자산 문제 중에 이것도 등치만 걷이 상당히 쉬운 문제. 한국 회사의 2001년 6월 중에 재고자산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해라. 실사법으로 한다. 자, 기초 수량부터 단기 매입까지 더한 총 수량이 60개, 매출이 44개. 그럼 60개에서 44개를 빼니까 16개가 기말재고. 따라서 감모손실은 없다. 이 44개에 대한 금액이 매출원가, 그리고 16개에 대한 금액은 기말재고. 근데 실사법이니까, 그죠?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여기서 가중평균법은 뭐예요? 총평균법이 실사법이니까. 계속기록법이라면 선입선출법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실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가중평균법의 경우는 계속기록법이면 이동평균법. 요 전까지 평균단가 곱해서 계산하고 그 전까지 평균단가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형태가 되고요. 총평균법일 때는
다 기말에 한꺼번에 팔린 걸로 봐라. 끝. 자, 그럼 선입선출법부터 계산할까요? 44개가 순서대로 팔려요. 기초부터. 12개 곱하기 100, 그리고 20개 곱하기 110, 몇 개만 더 팔리면 되나요? 44개니까. 12개 곱하기 130. 이건 금액이 아예 1200원, 2200원 나와 있으니까 계산은 이것만 하면 되죠. 13, 1은 2, 3은 6, 156. 그래서 4,960원이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 근데 가중평균법일 때는 총평균법이니까 7,200 나누기 60, 그래서 총평균 단가. 6일은 6, 6, 22, 120원. 120원 곱하기 44. 4일은 4, 4, 28, 48, 48이니까 5, 28, 5,280원.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4,960원, 가중평균법일 때는 5,280원. 2번이 정답이 되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기말 재고가 만약에 15개다. 그런다면 감모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상에 주어지겠죠. 감모 손실은 전액 정상적인 것으로 한다. 그럼 판매된 걸로 보고. 매출원가에 포함. 판매된 걸로 보고. 그러니까 판매된 거를 44개가 아니라 45개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없이 이렇게 60개에서 44 빼니까 16개 감모 손실이 없다. 그럼 뭐 그때는 44개에 대한 원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죠. 자, 17번째 문제. 은행계정조정표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2001년 6월 말 주거래은행인 A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은 은행 측 잔액은 13,000원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걸 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차이를 조정한 후에 한국회사와 A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12,000원으로, 조정 후 잔액은 12,000원으로 일치했다. 수정 전에 한국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 장부상의 잔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A은행이 한국회사 당좌예금에서 잘못 출금.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문데 은행 측 오류. 인출액이 다른 회사 인출액을 우리 회사 인출로 은행에서 잘못 처리했다. 다시 더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A은행이 한국에 받으러옴을 추심하고 3,000원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으나 한국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미기입 예금. 회사 플러스 받으러옴 추심액. 한국의 기발행 수표가 아직도 인출되지 않았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 4,000원. 발행 수표 미지급 같은 말이죠. 인출된 걸로 보고 은행 마이너스 하면 되죠. 한국회사가 3,000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상에는 8,000원으로 잘못 기록했다. 한국회사 오류. 3,000원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발행 수표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8,000원 마이너스 했으니까 5,000원 플러스. 회사 오류. 그 다음 마지막. 한국회사가 6월 12일 날 입금한 1,000원의 수표가 부도로 처리되었다면 은행에서 이미 차감된 사실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거니까 회사 마이너스 부도 수표. 끝. 그럼 맞나 확인해 볼까요? 13,000원에서 그죠? 1,000원 빼는 거니까 12,000원 맞고요. 요건 얼마냐? 더하고 빼면 되죠. 빼기 7,000원. 1,000원 더하고 8,000원 빼야 되니까 빼기 7,000원. 수정전의 회사 당좌예금 잔액은 5,000원이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요. 산수 문제.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컸다. 이 얘기는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컸다. 그죠? 기초가 없었다면 단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적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단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도
단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컸다. 그러니까 재고가 더 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부원가 계산의 경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만큼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더 크지요. 만약에 재고 없이 다 팔았다면 변동원가 계산이든 전부원가 계산이든 순이익은 똑같죠. 근데 전부원가 계산이 더 크다 이 얘기는 결국 단기 생산량보다도 판매량이 적어서 기말 재고가 남았다. 기말 재고에 포함된 만큼 순이익은 크게 계산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기초재고는 없었어요. 반대로 기초재고가 있는 경우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더 컸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줄어들었다. 적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변동원가 계산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기초가 없으니까 판매량과 생산량, 생산량보다도 판매량이 적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순이익의 차이가 10,000원만큼 더 크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정 판매관리비는 필요 없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30,000원을 단기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생산량 마이너스 판매량 기말 재고로 남은 것만큼 그 금액만큼 순이익은 더 크다. 순이익이 10,000원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풀면 됩니다. 생산량을 X로 놓고 판매량을 500개라고 그랬으니까 500개 이거 풀면 돼요. (3만원) 곱하기 X, 3만 X, 3만원 곱하기 5만 1,500만원. 그죠? 그리고 만 X니까 그러면 결국 1,500만원 나누기 2만 그럼 나오는 거죠. 그럼 생산량 나오죠. 그래서 단기 생산량은 몇 개냐? X는 몇 개냐? 그래서 당연히 750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도 쉬우냐면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 식 난 쓰기 싫다. 산수 싫다. 500개를 빼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3만원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서 10,000원이 나오려면 이거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50개를 생산해서 500개 판매했으면 150개거든요. 여기서 500개 빼면 200이고요. 여기서 500 빼면 250이고요. 여기서 500 빼면 300입니다. 나누어서 3이 되면 돼요. 650 나누기 150, 3 훨씬 넘죠. 700 나누기 200, 역시 3 훨씬 넘죠. 750 나누기 250, 326, 355. 딱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해도 눈치껏 계산해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아까 산수식 쓰는 대신. 자, 어찌됐든 식을 쓰든 눈치껏 계산하든 그닥 뭐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아마 제일 피곤한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수정 분계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 그랬거든요. 이 수정 분계가 누락됐을 때의 결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업원의 미지급급여. 분계 보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급여. 선급보험료가 경과돼서 실현됐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보험료.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수취했다.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건 둘 다 자산이니까 이건 뭐 손익계산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선수임대료가 기간 경과에서 실현됐다. 차변의 선수임대료 부채 감소, 대변의 임대료 수익. 다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차입금 미지급이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이게 누락된 거예요. 이거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이나 수익이 차변에 있으면 순이익은 증가하고 대변에 있으면 감소한다. 감소 3만 원에 증가가 10,000원인데 결국 2만 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순이익이 2만 원만큼 과대계상된다.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비용은 이게 비용, 이게 비용. 이거는 수익이고 이게 비용. 비용이 세 가지거든요. 비용 3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은 거니까 과소계상된다. 이거 3만 원만큼 과소계상이고요. 부채는 부채가 미지급급여가 부채, 선수임대료가 부채, 미지급이자가 부채. 부채가 2만 원 증가하고 10,000원이 감소해요. 그럼 부채가 10,000원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다. 과소계상된다. 답은 3번인 거고요. 그럼 자산은 선급보험료가 자산이에요. 자산은 딱 하나예요. 선급보험료가 감소해야 되는데 10,000원만큼 감소하지 않았다. 과대계상된다. 자산이 10,000원만큼 과대계상된다. 아예 뭐 엉뚱한 답이 되는 것은 3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분계를 해놓고 이 분계가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설지에 표로 그려보니까 상당히 느낌은 복잡해지죠.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분계 딱 해놓고 비용, 그죠? 비용, 수익, 비용. 그리고 미지급여, 부채, 선급보험료, 자산, 선수임대료, 부채, 미지급이자 부채. 이것만 알면 뭐 문제 접근해서 푸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일 피곤했을 걸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죠? 피곤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긴 이런 문제조차도 없으면 변별력이, 그죠? 생길 수가 없겠죠. 자, 20번째 문제, 사채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1월 1일 날 사채 표시이자율 10% 만기 3년 액면 금액이 10만 원, 이자 후급 조건이고 95,200원에 할인 발행했습니다. (2001년) 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증가하게 되어 있죠. 95,200원보다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배제되고요. 근데 이 상가액이 얼마냐? 곱하기 유효 이자율,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 2001년도 이자 비용은 11,4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액은 이 금액에서 어떤 금액을 뺀 금액이죠? 액면이자. 표시 이자율 10%니까 10,000원을 뺀 나머지 1,400원만큼이 상가액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유효 이자율이 안 주어지고 이자 비용이 주어져 있으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회계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부터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9급 공무원에서 회계학이 세무직의 필수 선택, 그리고 관세직은 회계 원리가 필수 선택으로 이렇게 이제 채택됨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는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수준으로 아마 2020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은 요즘의 문제들이 응용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이 응용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철저하게 닦이지 않으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아주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섭렵을 했다. 기출문제 검토를 끝내면 보통 한 70% 내지 80%까지 가능하지만 그 점수 가지고 합격권에 넘어서기는 아주 턱걸이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 개념 철저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 개념 철저히 정립, 그리고 기출문제의 분석,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기출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문제 출제 유형들에 대한 분석,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개념 설정,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나 또는 이론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단시간 이내에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 안에 정답을 내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정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방법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